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 오후 2시 늦가을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법정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모든 시선이 증언대를 향해 집중돼 있었다. 이날은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억대 횡령 사건의 핵심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증인은 지난 2023년 10일, 15일 밤 11시경 피고인 박모 씨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검사 김준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20년 경력의 베테랑 검사답게 치밀하게 준비된 질문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증언대에 앉은 중년 남성 이상민은 긴장한 듯 넥타이를 매만지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분명히 그날 밤 박 대표와 함께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금고를 열어 현금 3억 원을 꺼내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 증언은 사건의 핵심이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박영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피고인 측 변호사 최민수가 벌떡 일어섰다. 서울법대 출신의 대형 로펌 파트너인 그는 이 정도 사건쯤은 손쉽게 처리할 자신이 있었다.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기각. 판사 조성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40대 중반의 그는 법조계에서 공정하고 원칙적인 판사로 유명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그때였다. 잠깐만요. 이건 잘못됐어요. 갑자기 법정 뒤편에서 들린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법정 한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던 청소부 아줌마였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낡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걸레를 들고 있었다.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것은 웃음소리였다. 하하하. 청소부가 법정에서 뭘 안다고. 방청석 앞줄에 앉은 기자가 큰 소리로 웃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끼어드세요? 또 다른 방청객이 비웃듯 말했다. 변호사 최민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재판장님, 방해 행위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런 일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청소부 아줌마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다시 말했다. 저기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날 밤 11시에는 회사에 아무도 없었다고요.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법정 서기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다. 이런 상황은 그의 20년 근무 기간 중에도 처음이었다. 아줌마,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검사 김준호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중요한 재판이 이런 식으로 방해받는 것이 못마땅했다. 청소부 아줌마, 이름은 박순자였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도 그날 밤 그 건물에 있었거든요. 청소하러 갔다가 11시까지 일했는데 그 시간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증인 이상민이 흥분하여 소리쳤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요? 하지만 박순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제가 그 건물에서 청소한 지 15년째예요. 매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일하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고요. 판사 조성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법정에서 청소부가 증언의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은 그의 23년 판사 생활에서도 처음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 여성의 말투와 눈빛에는 단순한 착각이나 허영이 아닌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재판장님, 이런 방해 행위는 법정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최민수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즉시 퇴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김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제가 청소하면서 본 건데 10시 30분경에 건물 전체에 전기가 나갔어요. 정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상등만 켜진 상태로 일을 마쳤어요. 어떻게 전기도 없는 상황에서 금고를 열어 돈을 셀 수 있었겠어요? 이 말에 법정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웃음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증인 이상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건 제가 기억하는 시간과 다를 수도. 아니에요.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매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일하는데 틀릴 리가 없어요. 게다가 그날은 정전 때문에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청석의 웅성거림이 다른 양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조롱하던 목소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의아함과 관심이 섞인 시선들이 박순자에게 향했다. 재판장님, 박순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거짓 증언은 안 된다는 건 알아요.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판사 조성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적 절차상으로는 이런 돌발 상황을 즉시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내심 그는 호기심이 일었다. 이 청소부 여성이 말하는 정전 사실이 정말이라면 증인의 증언에는 명백한 모순이 있는 것이었다. 이 아줌마가 뭘 안다고? 증인 이상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부 주제에 법정에서 함부로 나서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나 박순자는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욱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주제라고 하시지만 진실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오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변호사들과 검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은 어디에도 없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수많은 재판 경험에서도 청소부가 증언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배우지 못했다. 그럼 당신이 그날 밤 무엇을 봤다는 거요? 검사 김준호가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박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10시 30분에 정전이 되고 나서 저는 비상등 불빛으로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11시쯤 되어서 누군가 건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5층 사무실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만 잠깐 들렀다가 바로 나갔어요. 누구였는지 확인했나요? 판사가 물었다.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지만 차 소리로 짐작컨대 외제차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차장에서 뭔가를 차에 싣는 소리도 들었고요. 증인 이상민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분명 아니에요. 박순자가 끊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날 밤 정전 시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고 건물 CCTV에도 출입 기록이 있을 거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조롱하는 웃음이 아니라 진지한 침묵이었다. 모든 사람이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고 있었다. 판사 조성우는 결단을 내렸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증인과 관련자들은 잠시 대기해 주시고 법원 사무관은 해당 건물의 정전 기록과 CCTV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변호사 최민수가 다급하게 일어섰다. 이는 절차에 어긋납니다. 증인도 아닌 사람의 말을 근거로 재판을 중단할 수는.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진실규명이 우선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날 밤 정전이 있었다면 이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순자는 조용히 자신의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구석으로 물러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말을 드디어 해낸 것 같은 표정이었다. 방청석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롱이 아니라 호기심과 경악이 뒤섞인 목소리들이었다. 설마 정말로 청소부가 증인을 반박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법정 드라마의 막이 올랐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비범한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휴정이 선언되자 법정은 술렁였다. 하지만 박순자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며 마치 방금 전 일어난 일이 일상의 한 부분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평범한 청소부 아줌마가 던진 한마디가 법정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이었다. 박순자의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그녀는 41살이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2달째. 고등학생인 아들과 중학생인 딸을 혼자 키워야 하는 현실 앞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다. 남편이 남긴 것이라고는 적지 않은 빚과 월세 2달치뿐이었다.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 민석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순자는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다. 걱정 마라. 엄마가 뭐든지 해서 너희들 대학까지 보낼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고졸 학력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식당, 설거지, 가정부,
그리고 청소일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야간 청소부가 되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 4시간씩 법원 건물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낮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선택한 것이었다. 첫날 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 건물에 들어섰다. 거대한 건물, 높은 천장,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위험을 잃지 않는 법정들. 그곳은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여기서 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처음 몇 달간은 단순히 청소만 했다. 복도를 닦고 법정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우연한 계기로 그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중요한 살인 사건의 심리였고 변호사들과 검사들이 밤늦도록 법정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순자는 복도 청소를 하면서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한 변호사가 열정적으로 주장했다. 이 증거는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것으로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위배됩니다. 반박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해당 증거는 긴급 체포 상황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례 대법원 2006년도 다 7825 판결에서도. 순자는 걸레질을 멈추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증거 능력, 적법한 절차, 헌법 제12조, 생소한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순자는 도서관에 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법률 서적을 펼쳐보았다. 어려운 한자와 복잡한 문장들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뭔 소리야? 처음에는 한 페이지 읽는데도 1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점차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헌법,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순자의 청소 시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닌 공부의 시간이 되었다. 매일 밤 법정을 청소하면서 그녀는 낮에 일어난 재판들의 흔적을 보게 되었다. 변호사들이 휘갈겨 쓴 메모, 검사들이 남긴 서류, 판사의 노트북에 적힌 판결문 초안들. 다른 청소부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순자는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다. 아, 이건 위증죄 관련 사건이구나. 몇 달 후 그녀는 서류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때로는 늦은 밤까지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 순자는 법정 뒤편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며 변호사들의 변론을 들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던 법률 용어들이 점차 친숙해졌다. 피고인의 자백은 강요에 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객관적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정당 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들이 그녀에게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았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민사 사건이었다. 상속 분쟁건이었는데 원고 측 변호사가 유 원장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유 원장은 민법 제1066조에서 규정한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날짜 기재가 불분명하고 서명이 아닌 도장이 찍혀 있어 무효입니다. 그때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언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형식상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민법 조문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관련 판례들도 하나씩 읽어보았다. 낮에는 다른 일을 하느라 피곤했지만 밤마다 법 공부를 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즐거움이었다. 몇 년이 지나자 순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손에 잡히듯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검사가 어떤 약점을 공격하려는지, 판사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두 보였다. 어느 날 밤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을 목격했다. 증인 매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었다. 증인이 증언대에서 분명히 그날 밤 피고인을 봤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순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증인의 말투, 표정, 그리고 가끔 흘리는 시선들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휴정 시간에 그녀는 우연히 증인과 피고인 측 변호사가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말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약속한 건 지킬 테니까요.
순자는 그 순간 알았다. 이것은 위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청소부에 불과했고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가 알게 된 걸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그녀는 익명으로 재판부에 편지를 보냈다. 증인과 변호사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적었고 해당 시간과 장소도 정확히 명시했다. 일주일 후 그 사건은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 그때부터 순자는 자신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법정의 숨은 파수꾼이었다. 년월이 흘렀다. 순자의 법률 지식은 점점 늘어갔다. 그녀는 이제 대부분의 사건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고 변호사들의 전략도 읽을 수 있었다. 때로는 변호사들보다 더 예리한 관찰력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그녀가 주목한 것은 거짓 증언들이었다. 오랜 경험으로 그녀는 진실한 증언과 꾸며낸 증언을 구별하는 나름의 기준을 갖게 되었다. 목소리의 떨림, 시선의 방향, 손짓의 부자연스러움. 이런 미세한 신호들을 읽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어느 날 그녀는 법정에서 들은 한 변호사의 말을 메모해 두었다. 증인의 증언에는 세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적 모순. 둘째, 공간적 모순. 셋째, 상황적 모순. 이 세 가지가 모두 겹칠 때는 반드시 거짓 증언을 의심해야 합니다. 순자는 이 말을 깊이 새겨두었다. 그리고 실제로 몇 차례 이 기준을 적용해 위증을 발견하기도 했다. 10년째 되던 해 순자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다. 그녀의 아들 민석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이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민석이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다른 감정이 더 컸다. 아들이 앞으로 일하게 될 법조계를 그녀는 이미 10년간 지켜보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속에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선량함과 탐욕을 모두 보아왔다. 민서가 변호사가 되거든 꼭 기억해라. 법은 정의를 위한 도구여야 한다. 권력이나 돈을 위한 무기가 되어서는 안 돼.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깊이 새겨들었다. 청소부인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깊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신기했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그리고 오늘 박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15년간 쌓아온 지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기만 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이었다. 휴정 시간 동안 그녀는 법정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의 길었던 배움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남편을 잃고 절망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녀는 단 하루도 공부를 멈춘 적이 없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니까. 휴정이 선언되자마자 법정은 마치 터진 댐처럼 소란스러워졌다. 방청석에서는 기자들이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변호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수군거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박순자를 향한 조롱의 시선들이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피고인 측 변호사 최민수가 동료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청소부가 법정에서 증언의 이의를 제기한다고?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 정말 어이없네요. 함께 온 후배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지만 법정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죠.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나서는 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검사 김준호는 더욱 화가 나 있었다. 20년 검사 생활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재판장님께서 왜 저런 소동을 방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즉시 법정 모독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의 옆에 앉은 부검사도 맞장구 쳤다. 맞습니다. 검찰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됩니다. 증인신문을 청소부가 방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방청석 첫 줄에 앉은 법정 전문 기자 황성민은 이미 머릿속으로 기사 제목을 구상하고 있었다. 청소부의 법정 난입, 재판 절차 무시, 이런 식으로 써야겠어. 아니면 법정 질서 파괴하는 시민의식 부재. 이런 각도도 괜찮고. 그는 동료 기자에게 말했다. 저 아줌마 완전히 선을 넘었네. 법정이 뭔지도 모르고 설치는 것 같아. 이런 걸 기사로 써야 하나 싶을 정도야. 하지만 가장 신랄한 조롱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나왔다.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 이재경이 코웃음을 쳤다. 청소부가 변호사보다 법을 더 안다고? 웃기는 소리네. 우리가 몇 년을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옆에 서 있던 여성 변호사 김하늘이 동조했다. 사법고시 통과하고 연수원 거치고 실무 경험 쌓는 데만 몇 년인데 청소나 하던 사람이 무슨 법을 안다고 나서는 거죠? 변호사 최민수는 더욱 격앙되어 있었다. 그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형 로펌의 파트너였다. 이런 상황이 자신의 위신에 먹칠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재판장님,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무질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법정은 아무나 나와서 짓거리는 곳이 아닙니다. 엄격한 절차와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발언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계급의식이 묻어났다. 저 사람은 법학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변호사 자격도 없습니다. 심지어 증인으로 선서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의 말을 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까? 법정 뒤편에서 조용히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던 박순자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태연했다.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검사 김준호가 다시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는 단순한 질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모든 재판에서 아무나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됩니다. 맞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 박영호가 거들었다. 법정의 권위와 전문성이 실추됩니다. 우리가 몇 년을 공부해서 얻은 자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청석에서도 조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줌마가 법 공부를 언제 했다고 저래. 드라마 많이 본 게 전부겠지. 정말 어이없네. 요즘 사람들 다 저런 식인가? 몇몇 방청객들은 아예 킥킥거리며 웃었다. 마치 오락거리를 보는 것처럼. 한 대학생은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아줌마 진짜 용감하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러고 있어. 그러게 분수를 모르는 것 같아. 법정이 동네 수다방인 줄 아나? 하지만 이 모든 조롱과 비난 속에서 판사 조성훈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23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판단할 때 박순자의 태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저 여성의 눈빛이 범상치 않아.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단순한 착각이나 허영으로는 저런 확신을 가질 수 없어. 그는 박순자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조롱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마치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의 태도였다. 정말 그날 밤 정전이 있었을까? 판사는 궁금해졌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변호사 최민수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장님, 더 이상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재판 일정도 있고 무엇보다 법정의 품위가 실추됩니다. 그때 법정 사무관이 다가와 판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한국전력공사에 정전 기록 조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본 변호사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설마 정말로 저 청소부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변호사 이재경이 동료들에게 물었다. 말이 안 되죠. 김하늘 변호사가 대답했다. 아무리 그래도 청소부가 증인보다 신빙성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검사 김준호는 더욱 초조해했다. 만약 정말로 그날 밤 정전이 있었다면 자신의 사건 구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재판장님, 그가 다시 일어섰다. 이는 검찰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가 몇 달간 수사해서 구성한 사건을 증거도 없이 함부로 뒤집으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 방청석 뒤편에서 한 초로한 남성이 일어섰다. 혹시 그날 밤 정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저는 그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그날 밤 정전이 정말 있었어요. 제가 한전에 신고했거든요.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이 아닌 당황의 목소리들이었다. 변호사 최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김철수 노인이 계속 말했다. 10시 30분경에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급하게 한전에 신고했죠. 1시간 반 정도 후에 복구됐고요. 이제 증인 이상민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검사 김준호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강하게 나갔다.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증언일 뿐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있어야죠. 그때 법정 사무관이 다시 판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몇 장의 서류를 건넸다. 판사 조성훈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날짜 오후 10시 30분부터 자정 10분까지 해당 지역에 정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조롱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다. 변호사 최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다. 그럴 리가. 박순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아닌 평온한 확신이 있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검사 김준호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증인이 시간을 착각했을 수도. 아니에요. 박순자가 끊었다. 증인분께서는 분명히 11시라고 하셨어요. 그 시간에는 전기가 없었다고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돈을 셀 수 있겠어요. 증인 이상민이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이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방청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 박순자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일이. 기자 황성민이 중얼거렸다. 정말 청소부가 맞았다고? 변호사들도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청소부의 말이 공식 기록으로 증명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변호사 이재경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뭔가 놓쳤다는 거예요. 김하늘 변호사가 대답했다. 판사 조성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 사건의 핵심을 뒤흔드는 증거가 나온 것이었다. 증인 이상민 씨. 그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날 밤 11시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시겠습니까? 이상민은 입술을 떨며 대답을 주저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순자는 자신이 15년간 쌓아온 지식과 관찰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의 파수꾼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의 목소리가 되었다. 조롱의 파도가 의심의 파도로, 그리고 마침내 경외의 파도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정전 기록이 확인된 후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 박순자를 조롱하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긴장감이 법정을 감쌌다. 모든 시선이 증언대에 앉은 이상민에게 집중되었다. 판사 조성훈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다. 증인 이상민 씨, 한국전력공사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해당 날짜 오후 10시 30분부터 자정 10분까지 정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11시에 피고인이 금고를 열어 돈을 세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답변을 주저했다. 그건 제가 시간을 잘못 기억했을 수도. 박순자가 조용히 일어섰다. 법정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조롱하는 시선이 아니었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들이었다. 재판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말했다. 검사 김준호가 펄쩍 뛰었다. 재판장님,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증인도 아닌 사람이 계속 발언하는 것은. 하지만 판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시만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박순자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증인분의 증언에는 정전 시간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변호사 최민수가 날카롭게 물었다. 우선 첫 번째로 박순자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증인께서는 그날 밤 회사 5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봤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건물 5층에는 금고가 없어요.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상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검사 김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박순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 회사의 금고는 3층에 있어요. 회계팀 사무실 안쪽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제가 15년간 그 건물을 청소하면서 매일 봤으니까 틀릴 리 없어요. 변호사 최민수가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건물 평면도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순자가 계속했다. 증인께서는 3억 원의 현금을 받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금액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회사는 없어요. 특히 요즘에는 모든 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검사 김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이상민을 쳐다봤다. 증인,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은 목이 메인 듯 말을 더듬었다. 그건 제가 층수를 헷갈렸을 수도. 박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세 번째로, 증인께서는 그날 밤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건물은 오후 8시가 지나면 출입카드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증인분은 그 회사 직원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변호사들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변호사 최민수가 급하게 서류를 뒤적이며 건물 보안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박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찼다. 가장 중요한 건데 그날 밤 그 건물에는 CCTV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정전 중에도 비상 전원으로 계속 녹화되고 있었거든요.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다. 판사 조성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CCTV 기록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상전원은 최소 4시간은 지속되거든요. 그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그날 밤 누가 건물에 들어갔는지, 언제 나갔는지 모두 나와 있을 거예요. 이상민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저는 더 이상 증언할 수 없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하지만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증인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 김준호는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다. 자신이 준비한 사건 구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다시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관심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증인분께서 입고 계신 옷을 보세요. 박순자가 이상민을 가리켰다. 오늘 입고 오신 정장이 정말 좋은 브랜드네요. 구두도 수입품이고요. 그런데 증인분의 직업이 뭐라고 하셨죠? 이상민이 목을 가다듬었다. 중소기업 사무직입니다. 그럼 월급이 얼마나 되시나요? 박순자가 정중하게 물었다. 변호사 최민수가 벌떡 일어섰다. 이해 있습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계속했다. 아니에요.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지난달부터 갑자기 좋은 옷을 입기 시작한 걸 봤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검사 김준호가 물었다. 그분이 우리 동네 사시거든요. 박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희 집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 그래서 가끔 보게 되는데 최근에 갑자기 좋은 차도 바꾸시고 옷도 좋은 걸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이상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박순자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지난주에 그분이 피고인 측 변호사님과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커피숍에서 만나시더라고요. 변호사 최민수가 펄쩍 뛰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증인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강남역 스타벅스였어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오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근처에서 일하다가 봤거든요. 법정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다. 변호사 최민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판사 조성훈이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님, 증인과 사전에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최민수가 말을 더듬었다. 박순자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그날 대화 중에 시나리오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말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제 법정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메모를 하고 있었다. 이상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의 고백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검사 김준호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다. 자신이 몇 달간 준비한 사건이 한 청소부의 증언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변호사 최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변호인이 아니라 위증 교사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박순자였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방청석에서 한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거야? 청소부가 변호사보다 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저 아줌마 말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잖아. 판사 조성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23년 판사 생활에서 이런 극적인 반전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 반전을 가져온 것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청소부라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 증인 이상민 씨,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지금까지의 증언을 철회하고 진실을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돈을 받고 시나리오를 외워서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움이 아닌 안도감이 섞인 반응이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박순자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15년간 법정에서 지켜본 수많은 거짓과 진실들이 그녀로 하여금 이 순간을 가능하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진실의 수호자였다. 증인 이상민의 부분적인 자백 이후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박순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15년간 법정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빛나고 있었다. 재판장님, 제가 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말했다. 판사 조성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십시오. 박순자는 침착하게 시작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알려면 먼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해요. 그녀는 마치 경험 많은 변호사처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지난 3월부터 피고인 박영수 씨는 회사 경영난으로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청소하면서 들은 바로는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최민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개인적인 정보를 어떻게 회사 사무실을 청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거예요. 박순자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박 대표님이 전화 통화하시는 소리, 직원들이 걱정하는 소리들을 말이에요. 검사 김준호가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래서 횡령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박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반대예요. 박 대표님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회사에 투입하려고 하셨어요. 제가 4월 중순경에 들은 대화예요. 그녀는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4월 15일 밤이었어요. 박 대표님이 회계사와 통화하시면서 내 개인 통장에서 3억을 회사로 옮기겠다고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는 검찰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었다. 박순자가 계속했다. 둘째, 문제는 그 돈의 출처였어요. 박 대표님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부동산을 팔으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된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판사가 물었다. 변호사 최민수 씨요. 박순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민수가 펄쩍 뛰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피고인과 사업적 관계가 전혀 있어요. 박순자가 단호하게 끊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5월 초부터 최 변호사님이 자주 그 회사에 드나들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법적 자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5월 3일 밤 제가 청소하고 있는데 최 변호사님이 박 대표님과 만나셨어요. 그때 대화 내용을 일부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들의 얼굴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박순자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정보들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었다. 셋째, 박순자가 계속했다. 진짜 문제가 시작된 건 5월 중순부터예요. 갑자기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이상해졌습니까? 검사 김준호가 물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돈 관리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을요. 그리고 회계팀장이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박순자는 마치 수사관처럼 세밀하게 상황을 복원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박 대표님은 계속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하시는데 주변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판사가 관심 있게 물었다. 더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박순자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터득한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와 진실을 말할 때의 차이를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넷째, 결정적인 순간은 6월 초였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검찰에 신고를 했어요. 박 대표님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검사 김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박 대표님이 변호사와 통화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울고 계셨어요.
박순자의 목소리에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박 대표님은 진짜 억울한 사람이라고요. 진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요. 변호사 최민수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추측으로는 추측이 아니에요. 박순자가 강하게 말했다. 증거가 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다섯째,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박순자가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다. 6월 15일 밤, 평소보다 늦게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회계팀 사무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서류 넘기는 소리,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박순자는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가서 확인해 봤더니 누군가 회계 서류들을 복사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다음 날 아침에 확인했어요. 박순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회계팀장이 갑자기 사표를 낸 그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김태진이었고요. 검사 김준호가 급하게 서류를 뒤적였다. 김태진은 이 사건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이었다. 여섯째, 박순자가 계속했다. 그 이후로 저는 김태진 씨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김태진 씨가 최민수 변호사님과 자주 만나고 있었어요.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말이에요. 최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일부 들었는데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증거는 충분히 만들었다. 박영수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었어요.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박순자의 증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이 되고 있었다. 일곱째, 가장 중요한 증거는 따로 있어요. 박순자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제가 우연히 김태진 씨의 휴대폰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이번 주말에 계좌 정리하고 해외로 나갈 준비해라는 내용이었어요. 언제였습니까? 바로 어제요. 박순자가 폭탄 발언을 했다. 김태진 씨가 증인으로 나서기에 바로 전날이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메모를 하고 있었다. 검사 김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김태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증인 출석 예정이었는데 아마 이미 해외로 떠났을 거예요. 박순자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제 저녁에 김포공항 가는 택시를 타는 걸 봤거든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진짜 범인은 김태진이었고 최민수 변호사는 그와 공모했으며 이상민은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다. 판사 조성훈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순자가 겸손하게 말했다. 15년간 이 법정에서 배운 것들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고요. 변호사들은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청소부가 그들보다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순자가 말했다. 박영수 대표님은 진짜 억울한 분이에요. 회사를 살리려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으려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횡령을 할 리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법정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15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지켜온 한 여성이 마침내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순간이었다. 박순자의 체계적인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마지막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법정 안을 천천히 훑었고 마침내 한 사람에게 멈춰섰다. 재판장님, 박순자가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범인이 지금 이 법정에 있어요.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모든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며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판사 조성훈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한 사람을 가리켰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이요. 모든 시선이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검사 측 보조 변호사로 참석한 이정훈이 앉아 있었다. 30대 중반의 그는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뭐라고요? 이정훈이 펄쩍 뛰며 일어났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박순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정훈 변호사님, 당신이 이 모든 일의 배후예요.
법정이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엄중하게 물었다. 박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하기 시작했다. 첫째, 이정훈 변호사님은 박영수 대표의 회사와 오래전부터 법무 자문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계약이 해지됐거든요. 이정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박순자가 계속했다.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어요. 제가 2월 중순경에 박 대표님이 누군가와 통화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녀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2월 18일 밤이었어요. 이정훈한테 속은 것 같다. 우리 회사 정보를 경쟁업체에 넘겨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김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이정훈을 바라봤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이정훈이 당황하며 부인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모함입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둘째, 이정훈 변호사님은 계약 해지 후에도 계속 그 회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3월부터 그분이 회사 근처에서 배회하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건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니에요.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회사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요. 그녀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정훈 변호사님이 김태진 전 회계팀장과 만난 건 4월부터예요. 처음에는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나중에는 더 은밀한 장소에서 만났어요. 이정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제가 목격했거든요. 박순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4월 3일 저녁, 을지로한 술집에서 둘이 만나는 걸 봤어요. 그때 대화 내용을 일부 들었는데 법정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박영수를 완전히 망가뜨려야 한다. 횡령 혐의를 씌우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정우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다. 그리고 넷째, 박순자가 계속했다. 이정훈 변호사님이 김태진에게 거액의 돈을 준 것도 확인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은행 입출금 내역이요. 박순자가 폭탄 발언을 했다. 제가 우연히 김태진의 통장을 본 적이 있거든요. 5월 15일에 5천만 원이 입금됐더라고요. 송금인은 이정훈이었어요. 이정훈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이런 세부 사항까지 발각될 줄은 몰랐다. 박순자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다섯째, 이정훈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이 재판에 개입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검사 측 보조 변호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고인 측 변호사 최민수와도 연락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최민수가 펄쩍 뛰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있어요.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주 금요일 밤 둘이 강남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걸 봤어요. 그때 시나리오대로 진행하자 이상민을 잘 훈련시켜라는 대화를 나눴고요. 이제 모든 그림이 완성되었다. 이정훈이 김태진을 매수해서 회사 기밀을 빼돌리게 하고 최민수와 공모해서 박영수에게 횡령 혐의를 씌우려 한 것이었다. 판사 조성훈이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정훈 변호사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훈은 이미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다. 저는 그가 말을 더듬었다. 박순자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다. 이정훈 변호사님의 휴대폰에는 김태진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외 계좌로 돈을 보낸 기록도요. 이정훈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만졌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완전히 노출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박순자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15년간 이 법정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봐왔어요. 그리고 배웠거든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걸. 법정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이정훈의 절규였다. 맞습니다.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제가 다 했습니다. 박영수를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방청석에서 아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이정훈이 무너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복수였어요. 박영수가 제 법무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저는 그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다. 처음에는 그냥 사업적 보복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박영수의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었고 그러려면 범죄자로 만드는 게 가장 확실했거든요. 검사 김준호가 경악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서 무고죄를 저지른 겁니까? 네. 김태진을 매수해서 회계장부를 조작하게 했고 이상민을 사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최민수와도 짜고 쳤고요. 변호사 최민수가 펄쩍 뛰었다. 저는 속은 겁니다. 이정훈이 저를 이용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태였다. 박순자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아닌 안도감이 있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판사 조성훈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정훈 변호사는 즉시 구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진과 이상민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인계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박수는 박순자를 향한 것이었다. 한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거야? 청소부가 법정 전체를 뒤집어 놓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저 아줌마 말이 다 맞았잖아. 이정우는 법정 경비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박순자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박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하지만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녀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깨달았다. 진정한 지혜와 정의는 학벌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15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지켜온 한 여성이 마침내 정의를 세운 순간이었다. 이정훈의 자백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충격적인 침묵이 휩싸였다. 15년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청소부 한 사람이 복잡한 음모를 파헤치고 진실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방청석 뒤편에서 일어난 한 박수 소리였다. 자, 한 노인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는 70대로 보이는 백발의 남성으로 오래된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브라보!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의 박수에 이어 다른 방청객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듯 조심스럽게, 그러나 점점 더 확신에 차서 짝 박수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 박순자를 조롱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대단해요, 정말. 저런 일이 가능하다니. 진짜 영화 같아. 방청석에서 감탄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특히 젊은 대학생 한 명이 친구에게 흥분하여 말했다. 야, 진짜 소름 돋지 않아? 청소부 아줌마가 변호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한 거야. 그러게, 나도 법대생인데 저런 논리적 추론은 교수님들도 못하실 것 같은데. 기자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법정 전문 기자 황성민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이거 완전 특종이야. 청소부가 밝혀낸 진실. 법정 뒤집다. 이런 제목으로 일면 톱 갈 수 있겠어. 근데 정말 믿을 수 없지 않아? 15년간 청소만 하면서 법을 독학했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거야? 한편 변호사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부끄러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들이었다. 변호사 김하늘이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 같아. 몇 년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청소부보다 못했다니. 그러게, 우리는 법조문만 외웠는데 저분은 진짜 정의가 뭔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이재경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평생 학벌과 경력을 자랑으로 삼아왔지만 오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진짜 지혜는 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판사 조성훈은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으로 박순자를 바라보았다. 23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은 없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자 그가 일어서서 법정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다. 정수. 법정 서기관이 외쳤지만 방청객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박순자는 자신을 향한 박수에
당황한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방청객들은 더욱 열렬하게 박수를 쳤다. 그중 한 중년 남성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진짜 영웅입니다. 정의의 영웅.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다. 맞아요. 정말 대단해요. 용기 있는 시민의 모범이에요. 판사 조성훈이 마침내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존경과 감동이 어려 있었다. 박순자 씨. 그가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정이 조용해지자 그가 계속 말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높은 지위나 화려한 학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말에 방청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순자 씨는 15년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동시에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노력과 지혜가 한 무고한 사람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쓰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도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 정신이며 법정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검사 김준호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일어섰다. 재판장님, 검찰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해 무고한 시민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가 박순자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다. 박순자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피고인 박영수도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다. 박순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박순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은혜라니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무고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었거든요. 방청석의 한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다. 박순자님, 혹시 법무법인에서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모시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들도 동조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모시고 싶습니다. 경험과 지혜가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의 일이 좋아요. 이 법정에서 계속 일하면서 정의가 바로 서는지 지켜보고 싶거든요. 그녀의 말에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젊은 여성이 일어서서 외쳤다. 박순자님이야말로 진짜 변호사예요. 하기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그런 추리가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지만 박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15년간 여기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뿐이에요. 그녀가 청소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하자 방청석에서 아쉬워하는 소리가 나왔다. 아, 벌써 가세요?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박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 일과 시간이 끝났거든요.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 해요. 그녀의 소박한 대답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진정한 위인의 자세라고 생각했다. 법정을 나가려는 박순자를 향해 마지막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방청객, 기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님.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정의의 수호자. 박순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법정을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는 존경과 감동이 가득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 동안 박수 소리가 계속되었다. 오늘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재판의 반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었다. 한 노인이 옆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값진 것을 봤구만. 저런 분이야말로 진짜 선생님이야. 맞습니다. 15년간 묵묵히 공부하시며 준비하신 분이니까요. 젊은 법대생이 친구에게 말했다. 나도 변호사가 되면 저런 정의감을 가져야겠어.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 말이야. 법정이 비워진 후에도 여운은 오래 남았다. 오늘의 일은 곧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질 것이고 박순자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청소부로 살아갈 것이었다. 다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었다. 진정한 지혜와 용기를 가진 평범한 영웅으로. 그날 밤 박순자는 집에서 평소와 같이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다. 15년간의 노력이 마침내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정의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진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날 밤 박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다. 작은 투룸 아파트,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15년간 야간 청소, 일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밑반찬을 꺼내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히 되돌아보았다. 언론에서는 이미 기적의 청소부, 정의의 수호자라며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꿈만 같은 일이었다. 엄마, 다녀왔어요. 문이 열리며 아들 민석이 들어왔다. 이제 변호사가 된 그는 오늘 어머니가 법정에서 벌인 일을 뉴스로 먼저 접했다. 엄마, 그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박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별게 아니야. 그냥 내가 본 걸 말한 것뿐이고.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왔는지를. 매일 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법률 서적을 읽고 판례를 연구하던 모습을. 그 모든 시간이 오늘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엄마는 진짜 변호사보다 더 변호사 같아요. 민석이 진심으로 말했다. 아니야. 박순재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정의가 뭔지 아는 사람일 뿐이야. 학위나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때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열어보니 기자들과 방송국 관계자들이 아파트 앞에 모여 있었다. 박순자 씨,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박순자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내일 되면 다들 잊어버릴 거야. 사람들 관심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그녀가 틀렸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박순자의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었다. 청소부가 뒤집은 법정, 15년 독학으로 진실 밝혀내, 평범한 시민이 보여준 용기, 무고한 사람 구해내, 진정한 정의는 어디서 나오는가. 박순자 씨가 던진 메시지, 전국 각지에서 격려 전화와 편지가 쏟아졌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며 박순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 박순자는 여전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안녕하세요, 박순자님. 젊은 변호사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판사들도 그녀를 보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박순자님이 계시니 우리 법원이 더 든든해졌어요. 법원 직원들도 그녀를 존경스럽게 바라봤다. 하지만 박순자는 여전히 겸손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제 일 열심히 할 뿐이에요. 한 달 후 그녀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박순자님, 법원장이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 시민법률상담소에서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공식적으로는 상담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의 법률 고민을 들어주시는 역할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졌다. 대형 로펌에서는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영입을 시도했고 방송국에서는 법률 프로그램 출연을 요청했다. 심지어 정치인들도 그녀에게 정계 진출을 권유했다. 하지만 박순자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이 좋아요. 여기서 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 민석이 궁금해서 물었다. 엄마, 정말 그런 좋은 기회들을 다 거절하실 거예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박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민석아,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글쎄요.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닐까요? 맞아. 하지만 진짜 행복은 돈이 많거나 유명해서 오는 게 아니야.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오는 거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나는 15년간 이 법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 그리고 그 배움이 오늘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됐지.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니? 민석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몇 개월이 지나자 박순자의 이야기는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법학 전문대학원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법학 강의가 개설되었고, 일선 법원에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어느 날 박순자는 법정을 청소하면서 한 편의 편지를 발견했다. 어떤 변호사가 떨어뜨린 것 같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순자님께, 저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저는 돈이 되는 사건만 골라서 했고 정의보다는 승률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려고 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1년 후, 박순자는 여전히 법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고 시민사회의 양심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 법률 상담을 요청했고,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특히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더욱 친절했다. 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녀가 항상 하는 말이었다. 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예요. 중요한 건 법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마음을 갖는 거죠. 어느 겨울 저녁, 박순자는 법정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눈이 내리는 조용한 밤이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순자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박순자는 여성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당연한 일이에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순자는 15년 전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지금의 자신이 되어 있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세상에 도움이 될지 모르는구나.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가는 모습을 보며 박순자는 내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진실을 사랑하고 용기를 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에게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기도 한다. 박순자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해 보였다. 15년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청소부 한 사람이 법정 전체를 바꾸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용기를 심어준 것이다.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고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때로는 정의가 법정에서 가장 조용한 목소리에서 나온다. 권력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박순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박순자처럼 말이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에 서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 곁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세상을 바꾸어 간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박순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다.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정의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는 믿음.